6월 26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어떻겠습니까? 금융기관이 번호표를 뽑고 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겠죠. 그게 뜻하는 바가 뭐다? 자산운용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 가능할 수가 있다. 시장 파급 효과는 무척 크겠죠. 코인 시장에 혈관이 하나 뚝 하고 뚫리는 겁니다. 법으로, 규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가 생긴다는 거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냥 신청한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전 방송에 언급을 드렸죠. 블록체인은 토큰화이다. 토큰화는 뭐다? 디지털 물질 0과 1을 찍어내는 거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 담당한다. CBDC는 중앙은행 블록체인이 돈을 찍어내는 거다. 스테이블 코인과 얘가 돈이죠. 그리고 각가지 자산으로 해서 다음번 물질이 정해집니다. 이거의 이동 경로는 뭐다? 스위프트 2.0이다. ISO 2002는 전 세계 규격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기존에는 송금, 결제, 그다음 외환, 그다음 주식, 톡, 카드, 그다음 무역, 요게 다 따로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이 아니었죠. 각 국가별로 다 체계가 달랐다는 거죠. 이 장부를 하나로 합쳐서 스위프트 2.0으로 만들어 나간다. 자, 그 부분이고요. 블랙록 대표, 금융의 미래는 자산 토큰화이다. 블랙록 대표가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분명히 그 말을 했었죠. 그 말은 뭘까요? 미래를 만드는 사람 중에 중심축입니다. 그 사람이 이 미래를 못 그리고 있을까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무척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돼 뭐죠? 리플과 SEC의 소송이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중국 상하이 청산결제소, 디지털 위안화 청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디지털 위안화 공식적으로 이제 매가 팽창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앞서 나갔었죠. 그러나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중국인민은행 산하 결제기관이 디지털 위안화의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인민은행 산하 결제기관인 상하이 청산결제소에 따르면 기관은 지난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과 외환, 신용상품 거래를 위한 디지털 위안화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당분간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사용 거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 상하이 청산결제소, 상하이 클리닝 하우스 쭉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죠. 앞서 지난달 2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베이징 중칸충 금융개혁 시범구역 건설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핵심이죠. 본격적인 디지털 위안화 사용에 박차를 가하는 셈이다. 이게 핵심이죠. 디지털 위안화 사용에 박차를 가한다. 여기서 조금 강조를 하고 갈게요. 러시아가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됐죠. 이 배제가 된 건 뭐였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연준은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려댔죠. 러시아는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되고 무역 간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도입하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역 거래에 CBDC와 코인, 그리고 코인과 CBDC를 사용하겠다. 이 러시아의 CBDC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끊임없이 데이터와 함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릭스는 5개국에서 19개국까지 확장하게 되죠. 플러스 알파로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확장되는 분면에 현재 위안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 스위프트 2.0이 확장함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의 연장선으로 현재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CBDC는 뭐가 있죠?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의 CBDC는 어떻게 진행되죠? 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CBDC가 보급됩니다. 이 위챗페이는 바로 리플렛과 연결된다는 거죠. 가운데 뭐가 있죠? 동남아시아 송군기업 2C2P, 카타르 국립은행 QNB가 들어가게 됩니다. 리플렛의 파트너사, 이미 오래전에 인프라가 깔려 나갔다. 더불어 홍콩 CBDC에 바로 누가 참여가 돼 있죠? 중국의 5대 국유 중에 많은 국유은행 등이 참여가 돼 있죠. 중국권, 미국의 비자 마스터를 비롯해서 리플이 딱 하고 들어가 있죠. 홍콩 CBDC에 말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HSBC, 항생, 기타 등등의 기득권이 다 참여가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CBDC가 공식적으로 확장함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우리 곁으로 점점 온다는 거죠. 그 말은 즉 XRP의 세상과 가상자산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상징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블록체인의 세상이 진짜 도래한다면, CBDC의 세상이 도래한다면 그 섹터별 1등, 걔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이 온다는 거죠. 지금은 기대감만 반영되어 있지만. 이번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공업신식화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8개 부처와 중간축 계획 일환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모바일 결제 상품 개발을 추진, 시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경 간 금융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기능도 확대하며 국경 간 금융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도 확대한다. 베이징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의 실물 자산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의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에 각국 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미 관심을 무척 갖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쩐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금융 시스템의 생태계가 끝나간 것을,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존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이 이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 이사가 하는 부분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을 해서 목적지에 와서, 도착지에 와서 기다리고 자금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023년도는 하반기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언급을 드렸죠. 친 리플 존 디튼 변호사, 비트코인 30만 달러 가능하다. 당연한 부분이죠. 30만 달러가 뭡니까? 저는 100만 달러를 넘어서 100만 달러면은 현재 원화 기준으로 해서 13억인가요? 그죠? 13억. 1000만 달러면 130억인가요? 저는 1000만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10년 기준점입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진다. 적어도 이런 말을 해야 또라이라고 하죠. 30만 달러 갖고는 또라이란 말을 못 듣잖아요. 100만 달러? 13억. 그것도 가능하겠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1000만 달러 얘기하면 얘 미친놈이야 하겠죠. 저는 1000만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10년간에 그려봅니다. 자,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아니 30만 달러만 간다고 한다면 타 XRP를 비롯해 기타 등등의 코인들은 가치가 어디가 있을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에그락 크레툼님의 트위터죠. 미디어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패턴으로 인해서 XRP가 482% 또는 5만 1000% 증가하여서 3.3달러 또는 250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패턴을 얘기해주고 계세요.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패턴인데요. 과거에 급등이 나오면 그 패턴이 있었죠. 한동안 눌려있다가 한번 터지면 가격이 터진다는 거예요. 사이클 A, 사이클 B, 그리고 사이클 A, B가 나눠진대요. 세 번째 사이클. 자, 그래서 요 패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한번 터질 때마다 폭발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쭉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여기 추세를 하나 돌파했었죠, 지금. 그러고 나서 소송에 대한 지금 명확성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그널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죠. 자, 명확성에 나와서 거래량이 터지면 자, 가격이 아까 언급드렸던 250달러에서 3.3달러 그 라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터지면 그동안의 에너지가 응축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놀라겠죠. 몇 년을 고생해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이 끝날 수 있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림은 차분하게 이탈리아 중앙은행 CBDC 시범 프로젝트 런칭한다. 이번 시범 프로젝트는 18곳의 이탈리아 상업은행과 이탈리아 은행연합회가 참가한다. 또한 참여은행은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은행 간 지불의 공유 원장을 사용한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원장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 원장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금융의 원 시스템이다. DLT로 명명되고 있죠. 전 세계 금융기관의 모든 부분을 분사 원장으로 연결시킵니다.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탈리아 은행연합회는 이미 3년 전 100개 이상의 은행과
은행 간 지불 조정을 위한 원장을 공유하는 등 이른바 수푼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CBDC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영란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CBDC 파일럿 시작을 발표했고,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이르면 2027년부터 발행할 계획이다. 요거는 참고할 뿐입니다. 2025년 기준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 그래서 영란은행, 국제결제은행 다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영란은행의 디지털 파운드의 이사회,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죠. 이사회 의장이 바로 리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분이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CBDC도 뭐죠? 리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볼까요? XRP 경님의 트위터인데요. 이탈리아 은행은 유럽 전역의 디지털 통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푼다를 통해 운영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죠? 수푼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미 3년 전 100개 은행과 은행 간 지불 조정을 위한 원장을 공유했다. 자, 그게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수푼다가 코다의 R3의 큰 파트너임을 기억하고, R3는 리플의 XRP 솔루션을 좋아합니다. XRP는 CBDC를 연결합니다. 이미 R3, SBI, 그리고 리플 다 연결되어 있죠. 수푼다가 R3의 코다의 큰 파트너이다. 검증과 설계와 이미 인프라는 도착지가 정해져 있음을 또 명심하길 바랍니다. 제 구독자님께서 XRP를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싶은데 XRP를 가장 오랫동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간절함이 참 많이 느껴져서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또한 정보를 그리고 가진 지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죠.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시장이라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불안하시겠죠. 첫 번째,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거래소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 또한 거래소 또한 해킹을 당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해킹 상태가 참 문제가 많이 됐었죠. 더불어서 그 이슈를 한 번씩 살펴볼게요. 먼저 FTX 사태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는 다르다. 정성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 인터뷰, 작년 11월 달입니다. FTX 본사가 조세 피난처에 있어서 규제에 관할 모호했다. 국내에서는 거래소 자체 토큰 발행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자, FTT 토큰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죠. 사실 이것 또한 저는 그들의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자체 거래소 토큰이 없어요. 거의 법으로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만 보면은요. 국내 거래소는요. 자체 토큰 발행이 특근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어서 FTS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대형 거래소는 정기적인 외부 검사를 받고 있으며 예금 잔액이 회원 예치금을 웃돈다. 무엇보다 외부 감사법에 따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내부 랜딩 여부가 감독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체 거래소 토큰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드릴게요. 업비트, 빗썸 이익이 추락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소 실적 바닥이 안 보인다. 지난해 업비트, 빗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했다. 크립토 윈터로 거래 수수료이익이 크게 줄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3위 코인원도 실적 부진을 예상한다. 자, 그럼 실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볼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난 후에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2,492억 원, 1조 2,500억 보자고요. 전년 대비 6.2%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했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무려 영업이익이 8,100억 원, 당기순이익이 1,30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75.2%, 94.1% 감소했어요. 그런데 자, 보자고요. 1조 2,500억 원, 영업이익이 8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을 찍고 영업이익이 8,100억이에요. 이런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은 몇 개나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재무제표를 봤음에도 이런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를 신약 업계를 빼놓고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자, 그리고 빗썸을 보겠습니다. 빗썸 코리아 매출은 3,201억 원, 영업이익은 1,635억 원, 당기순이익은 953억 원을 기록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죠, 캐파가.
매출 3,200억 원, 영업이익이 1,635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자, 빗썸 실적. 이게 실적이 완전히 빠그러져서 이 모양이에요. 실적 악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한 상황에서 테라누나 폭락, FTX 파산 사태가 겹쳐지면서 크립토 윈터가 길어졌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 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야. 거래량이 감소했죠. 자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 보십시오. 여기서 통찰을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의도적이다. 고금리, 이걸로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고금리를 만들었죠. 물가가 급등했으니까. 공급망이 파괴가 됐으니까. 그리고 유동성을 축소를 시킨 게 누구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죠. 미국이 앞장서서 실물 경제를 파이를 축소시켰습니다. 당연히 가상자산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찍었다는 건 대단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업비트, 빗썸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지 투자자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너무나 잘 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를 했었을 때 감정을 이입하는 것보다 숫자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숫자, 앞으로, 지금도 중요한데 과거와 현재를 위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가치가 커질 수 있느냐, 그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물론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숫자가 현재 가치가 많이 급등해 있냐, 아니면 미래 가치보다 그게 떨어져 있느냐, 그게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나무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손익계산서와 바로, 그리고 재무제표, 여기서 자본, 즉 대차대조표, 요 두 가지를 먼저 보시자고요. 자산, 부채, 자본과 그다음 수익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손익계산서부터 볼까요?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보이시죠? 연결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이에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다트에 가서 갖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매출이죠? 매출액이 여기 보면 3조 7천억까지 늘어났어요. 2021년도에 3조 7천억, 1조 7천억, 여기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3조 2천억이에요. 3조 7천억을 찍고 3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거죠. 전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3조 7천억을 찍고 3조 2천억을 벌었다. 1조 7천억을 찍고 영업이익이 8,600억을 벌었다. 이때도 50%였죠? 이때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늘었네요. 요게 급감한 겁니다. 자, 그럼 2026년도 아까 보셨죠? 한번 그래도 더 보시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3조 7천억을 찍고 1조 2,400억 아까 보셨죠? 영업이익이 8,100억입니다. 3조 2천억에서 많이 줄어서. 근데 코인베이스도 거의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상자산의 시장을 가상자산의 메가 팽창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99가 아니라 100으로 확신해요. 제가 100이라는 근거를 여러분들은 쉽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죠?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과 산업의 역사와 여러 가지 기타 모든 부분을 통찰을 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는 것으로 그들이 결정을 했다. 방송 초기부터 언급을 드렸죠. 그러면 얘의 가치는 어디까지 클까요? 남들이 시장이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애는 반드시 가치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두나무에 투자하는 것보다, 업비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코인에 투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파산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 다음 부채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 부채 비율은요, 안정성을 판단하는 대표 척도입니다. 먼저 사실 재무제표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현재 재무상태표이죠. 여기에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부채 비율만 참고로 보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채 총계가 이때는 718763562534 부채 총계가. 그리고 이때는 자본 총계가 32853667970이에요. 즉 한 200% 됐죠. 보통 부채 비율은요, 100에서 200까지는 100% 기준이죠. 200%는 조금 있다. 근데 보시면 지금은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3112-913-071에서 3495-633이죠. 거의 부채와 자본 총계가 거의 같죠. 부채가 예를 들면 자본이 10이고 부채가 10이란 말이죠. 동일하다는 거죠.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10에서 20도, 이 100% 안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봐요. 200%까지도 수익이 창출되고 있으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채 비율 또한 상당히 양호하다. 오히려 같다. 현재 1대 1이다. 감이 오시죠? 방금 보신 건 11기 202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은 올해가 끝나고 나오겠죠. 적어도 뭐 회사가 파산할 걱정은 크게 없네. 그리고 해킹, 그럼 남은 게 해킹이죠. 자, 업비트의 거래량이 몰리는 배경에는 유동성 이외에도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 보호 선례가 있다. 업비트는 2019년 5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했는데 손실 금액 모두 회사 자산으로 충당했다. 그리 돈을 많이 버니 자금을 고객에게 책임져 주고도 돈이 남겠죠. 돈을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벌면 투자자에게 조금 혜택을 줄 만도 한데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2019년 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충당 비용을 기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돌연 입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최근 사례와는 다른 모습이다. 해킹을 당해도 회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킹 사례가 2019년도 업비트 방금 전에 보셨죠? 580억 원. 자, 빗썸도 있었죠? 해킹 피해 118명에게 총 1억 7,700만 원 배상 판결. 그런데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정리를 하면 적어도 국내 거래소 파산 리스크는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해킹에 당했었을 때 거래소에서 보존해줬던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100%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파산 리스크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아요. 이유는 이렇게 돈을 미친 듯이 잘 버는데 말입니다.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100%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형 거래소 위주로. 그리고 코빗, 넥슨이죠. 모의 해킹으로 금융권 수준의 보안 체계를 입증했다. 코빗은 넥슨이죠. 여기는 보안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 거래소 코빗, 보안도 최고, 내종 사후 심사 통과하였다. 중요한 건 상장된 코인이 많지가 않고요. 유동성에 대해서 약간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업비트와 바이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이낸스, 뭐 업비트건 네이버 메일 보게 되면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네이버 메일에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 할 때 로그아웃 할 때 여기에 저한테 인증 문자가 모바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바이낸스는 3단계 인증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무조건 OTP, 구글 OTP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바이낸스를 로그인할 때, 로그아웃할 때, 구글에 로그인할 때, 로그아웃할 때 나한테 반드시 인증 문자가 올 수 있도록 해킹에 대한 대비를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100% 안전한 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 하드월렛. 최근에 레저, 나노레저에서 한 달 전에 이슈가 있었죠. 복구, 레저 리커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시작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가 되고 있다. 레저 리커버 서비스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고객의 시드 문구를 보관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내가 실수로 시드 문구를 잃어버려도 복구할 수 있어 타당해 볼 수 있으나 레저가 나의 시드 문구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자산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사실 하드월렛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 거래소만 이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레조를 이용하시건 디센트를 이용하시건 거래소를 이용하시건 그 부분을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줌 월렛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줌 월렛이 XRP 레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이야 당연히 뛰어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줌 월렛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구독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께서 줌 월렛을 사용하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은 편리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게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면 거래소 또는 하드월렛, 줌월렛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좀 적어주시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내용을 좀 공유해서 정답은 없겠죠. 그러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